아유, 송 목사님은 아주 열심히시네.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끝나고 막. 아유, 어찌 저렇게 열심히까? 아주 훌륭한 제자셔. 자, 6장 다양성입니다. 재능의 다양성. 그러니까 재능은 이제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개한 사람들은 재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일단 이야기들을 해요. 자, 서로 다른 재능.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다르다. 세상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미 들어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 프로그램은 다 똑같이 깔려 있어요. 기본 프로그램은. 근데 이 기본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것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중에 어느 한 영역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이게 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게 자기 장점으로 나타나고 또 그 분야를 계속 발전시키니까 그 영역이 그만큼 시간이 축적되고 쌓였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각자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할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일밖에 못해. 그럼 딴 사람이 또 일을 해. 이게 하나님의 그런 조화예요. 이게 조화. 네.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 조화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능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지만 그 사람의 환경이나 삶, 사랑하는 대상, 역할에 따라서 그 영역의 재능이 먼저 발전하죠. 그럼 우리는 재능 개발에 있어서 이 같은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고 남이 하는 것만을 전부로 알고 그것만을 모방하려고 해서 안 되고 자기 것밖에는 인정을 안 하고 딴 사람 인정 안 하는 거 이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격려하고 자기 안에도 자신의 행복과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재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한 가지만을 전부로 알고 그것이 안 되면 포기하는 자세는 버려야 해요.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본업에서 실패하고 전혀 다른 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란의 샴 쌍둥이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들은 여자였는데 이름은 랄레흐 비자니와 라덴 비자니예요. 다행히 얼굴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이들은 법대까지 졸업했고 29살이 되는 해 몸을 가르는 수술을 감행합니다. 죽음을 무릅쓴 수술이었어요. 그들은 수술 직전에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아주 다른 두 사람입니다. 세계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아주 달라요. 실제로 랄레오는 테헤란으로 가서 기자가 되고 싶어 했고 라다는 고향에서 변호사로 살고 싶어 했어요. 똑같은 한 몸으로 태어난 그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하고 싶은 것이 다르도록 돼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씩의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재능의 창고에는 세상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살지만 미국 가서도 살고 또 딴 나라 가서도 살고 이거는 뭐예요? 그런 다양한 재능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다양한 재능 이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재능 이론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는 재능 개발이다 뭐다 하는 건 다 이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우선은 하버드 대학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 교수, 그는 인간의 지능을 총 8가지로 설명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 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예. 자, 인간 친화지능은 대인관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뭐 예를 들면 링컨이나 처칠이나 간디. 다른 사람의 기분, 의도, 동기, 느낌을 분별하고 지각하고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에 대해 유추해주고 감각과 대인관계 암시를 구별해내고 실용적 방식으로 암시에 반응해요. 그러면 설문지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동그라미 치고 뭐 하면은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재능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전공이나 이런 걸 그쪽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게 하는 거죠. 자기 성찰지능, 자신의 심리와 정서를 파악하고 표출하는 능력, 프로이드나 종교인 등 자아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지식과 그것을 기초로 적어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거나 이런 환경에서 산 사람들은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도 많고 스스로가 철학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철학이 아니라 자기 삶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도대체 인생이 뭐야 이거? 도대체 인간이 뭐야 이거? 도대체 인간이 뭐야?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이제 인생 철학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합니까? 이제 종교적 어떤 일이라든지 심리학 쪽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어하는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런 어떤 내면의 그런 부분, 또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벌어진 뭐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이성적 사랑에 눈을 뜬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이상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알고 싶은 거죠. 왜 이런 마음이 떠오르고. 그래서 정신을 분석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분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나타나는 거 말고 또 안 나타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의식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그래서 프로이드가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학문화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거를 이제 의식 속에 떠오르게 만들어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떠오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최면술도 활용하고 꿈을 통해서, 꿈이라는 건 결국 이 사람이 본 거는 뭐하는 능력이에요. 자신에 대한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자아훈련, 자아이해, 자존감을 위한 능력, 자신에 대한 이해, 통찰, 통제 능력. 자연 친화 지능은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뭐 호준, 파브론 이런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사물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능력과 환경의 특징을 사용하는 능력. 분별 대처 기능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그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대처 기능. 공간 지능, 도형, 그림, 지도, 입체 등을 구상하고 창조하는 능력. 뭐 피카소 같은 사람들의 그림은 막 이상하잖아요. 방향 감각, 시각, 대상을 시각화하는 능력. 색, 줄, 형태, 구조에 관련된 지능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 내적인 이미지와 사진과 영상을 창출하는 능력. 음악 지능, 음과 박자 쉽게 창조하는 능력. 네.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직관적 이해, 분석적이고 기능적인 능력. 음에 대한 지각력, 변별력, 변형 능력, 표현 능력. 신체 운동 지능, 춤, 운동, 연기 등을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 신체의 운동을 손쉽게 조절하는 능력. 예, 손을 사용하여 사물을 만들어내고 변형시키는 능력. 논리 수학 지능,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을 잘 익히고 만들어내는 능력.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대상과 상징, 그것이 용법 및 용법 간의 관계에 의해 수상적 사고 능력 문제의 이름. 언어 지능, 말재주와 글솜씨로 세상을 이해하고 만드는 능력.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언어를 이해하고 실용적 영역을 조작하는 능력. 자, 이렇게 해서 8가지로 구분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놓고 보면은 어떤 능력이, 어떤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이 8가지로 분석을 한다면. 어떤 거예요? 없어요? 네, 제가 언어 능력. 네. 네, 맞아요. 그쪽은 좀 움직이는 능력. 저분이 장구 치는 선생님이에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는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학교 가면은 저를 샌님이라고 그랬어요. 샌님.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말꾼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꾸 쓰고 가고 하다 보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쟁이가 됩니다. 네. 네,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령 역사 앞에는 내성이고 외성이고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외성이, 내성이 되고, 내성이, 외성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다 받습니다, 이게. 뭐 내성적이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별로 밖으로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 환경이 많이 만들어서 사는 거야, 이게. 그게 늘 익숙한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원래 창세기 1장 27절은 활발한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창세기 3장을 만나면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알프레드 이제 비네라는 사람이 한 지능 지수의 개념이에요. IQ 검사예요. 여기에는 이제 요 내용을 체크를 합니다. IQ 검사 해보신 분 계세요? 다 했습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나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나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 지식, 수리력, 어휘력, 이해력, 빠진 그림 찾기, 블록 찾기, 짜기, 모양 갖추기, 바꿔쓰기, 그림 차례 맞추기, 공통점 찾기. 네. 그래서 여러분들 IQ가 얼마나 나왔어요? 140? 아, 대단해. 우리 저 사모님이 대단하세요. IQ 200이 좀 안 된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혹시 사모님은 250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 교관. 아. 이게 남자가 교관이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니까 원래 1905년에 인간 평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고 학교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막 퍼져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IQ 150이다. 와, 천재네. IQ 100이야. 그럼 좀 모자른 사람이야. 뭐야, 이거. 이런 식이 된 거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다 이게. 그냥 그 시점에서 어느 틀에서 이게 체크를 하는 하나의 평가의 한 영역이지, 이게 뭐.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그 상담하는 아이가, 야, 너 점수가 어느 과목이 제일 안 좋냐? 야, 제일 안 좋은 과목은 점수가 몇 점이야? 지난번에 60점 나왔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너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60점이라는 거는 그 과목을 그때에 봤을 때의 그 시점에서의 그 과목에 대한 평가지 너에 대한 평가가 되면 안 된다. 너에 대한 평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60점짜리가 아니야. 얘는. 그런데 우리가 점수가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목도 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건 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학기에 본 그 과목에 대한 평가지 너에 대한 평가는 아니야. 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평가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니엘 골만. 이건 이제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감성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이런 재능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의 감성지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과사전에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감정지수는 음악, 문학, 미술이 경험이나 기능이 아니라 감정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데 잘 활용하는 사람을 감정지수가 높다고 말합니다. 간혹 개인적 지능이나 능력은 매우 우수한데 다른 사람과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지능은 높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숫자 풀고 이런 이해력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 자기 감정 컨트롤 이런 능력은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이제? 네, 사랑으로 감싸야죠. 그러니까 이쪽 부를 키워야 되는 거야, 이제. 감성지능을. 그러면 지금 감성지능은 크게 보면 양쪽이에요. 하나는 나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공감하고 컨트롤하고 또 격려하고 하느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공감하고 하느냐. 그러면 나의 감정을,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 존중이 여기는 방법 13가지란 말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자기의 감성 지능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째는 자기를 존귀하게 인정하라. 두 번째는 존귀한 자기 인사예요. 그 다음에 존귀한 언어. 그 다음에 존귀한 가치관. 삶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그 다음에 자기 용납하기. 그 다음에 자, 희망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희망 찾고. 그 다음에 사랑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대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 편지 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개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치료. 이것만 잘하면 이쪽 분야의 자기 쪽의 감성 지능은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사람은 상처 안 받으니까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하기 때문에 자기 쪽의 감성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 다른 사람을 이제 존귀하게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12가지 존귀한 의미. 자,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존귀하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늘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의 존재와 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연구하는 거예요. 더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높여주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아끼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활용하고 신뢰성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가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이 되면 이 사람 감성지능 지수가 굉장히 뛰어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하고도 자, 좋은 장점 찾아서 이 사람을 개발해 주는데 내가 볼 때 자네는 이런 장점이 있어. 한번 이거 열심히 개발해봐.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나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또 이 사람이 잘하는 걸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주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성지능 양면이 딱 갖춰지니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좋아 있게 할 수 있고,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나오고 창의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성지능이라는 건 우리가 그 2가지만, 나에 대한 존귀함 13가지, 상대방에 대한 거 12가지,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그거를 적용해보고 그걸 활용을 할 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감성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인간관계론을 다룬 이 데일 카네기의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 중에 1만 명 중에서 실패한 사람 1만 명, 직장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연구를 했는데 몇 %가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93%예요. 나머지 7%만 재능 부족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나도 실제로 대우 그때 직장인들 성경 공부 모임 인도할 때 대우 그룹이 한참 잘 나갈 때죠. 그때가. 내가 성경 공부를 잘못 가르쳐서 폭삭 망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뒤로 아주 대우가 폭삭 망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을 졸업한 한 친구를
그 선배들이 연구소로 이끌어줬어요. 근데 딱 6개월 동안 직장생활하고 그 다음에 못하더라고요. 그만두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수학적 공부는 뛰어나게 잘했는데 인간관계론에서는 전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푸는 건 잘하는데 같이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공부 잘했으니까 자존심 팍 상하죠. 네? 그런 사람이 또 딴 사람 공감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간의 진정한 성공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거지 재능은 또 배우면 되는 거고 훈련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재능이 똑똑한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을 많이 찾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군이 보여주는 재능의 다양성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일하는 영역이 얼마나 될까? 일단 이 통계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 보면은 한국은 1만 5천 개 정도고 일본과 미국은 2만 5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능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뭐예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밖에 할 줄 몰라. 이거는 나머지 1만 5천 개 중에서 1만 4,999개는 이 사람이 안 해본 거예요, 이게.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저도 서울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읍에서 올라와가지고 정말로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 다 해보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얻어진 결론이 딱 뭐냐면 세상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세상 사는 거는 뭘 해먹어도 살 수 있다 하는 어떤 이런 삶에 대한 자신감.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뭘 해먹고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런 거는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일을 하지. 그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일들을 부딪혀 본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동네에서 그 시장에 가서 족발을 제일 잘 삶아서 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족발 사 먹으면 그 집에 가서 사 먹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 해. 아주 이런 코너. 근데 거기서 하루 매출이 어쨌든 거기서 한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야. 하루 매출이. 네. 내가 가서 그거 사러 갔는데 하도 바쁘니까 손님이 오니까 나는 이제 많이 또 군대 그때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나보고 손님 미안하지만 저 손님 물건 좀 챙겨주세요. 나를 부려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걷어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톤짜리 트럭에다가라도 정말로 족발 삶는 전국에서 족발 제일 잘 삶는 집을 쫓아다녀가지고 배워. 아주 배워가지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다가 3층 천에 또 가치를 집어넣어. 집어넣어가지고서는 삶아서 이게 참 그래서 우리 KDM에 뭐 프랜차이즈로 그런 걸 좀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늘에서 온 족발. 야, 그것도 괜찮은 제목이야. 송 목사님을 그 프랜차이즈 사장으로 영입을 하고. 네. 아이디어 짜내느라고 지금 머리가 다 빠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재능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제한하지 말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재능이 나타나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있는 직업은 다 없어진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면 또 그 시대에 먹고 살 직업이 또 수많은 직업이 또 등장한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뭐냐? 할 일은 어느 분야든지 그 기술에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땅도 다스리고 하늘도 다스리고 바다도 다스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능을 제한해서도 안 돼요. 재능은 끊임없이 개발되는 광산이에요. 한 가지만을 자신의 재능이라고 말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공과 맞지 않으면 다른 걸 하기 힘들어해요. 이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입니까? 생각과 훈련의 문제예요. 이게. 네. 앞에서 우리가 봤죠. 양치는 업에서도 성공하고 군대 장관이 됐는데 성공하고 도망자가 됐는데도 성공하고 또 어느 날 왕이 돼도 성공해요. 할 수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철 모르는 소년이지만 노예로 팔려갔고 죄수로 살았고 한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요. 노예로 살 때는 이를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았고 죄수가 되었을 때는 그 안에선 모범수가 됐고 총리가 되어서는 나라를 경영하는 능력을 발휘해요. 사람 속에는 이처럼 다양한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재능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부딪히면 그 환경을 극복하고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재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든 간에 본인의 마음 자세에 따라 재능의 창고가 문이 열리고 그 위치,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나는 다른 건 할 줄 몰라. 아무래도 내 재능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말들은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재능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또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하는 우리 그 장로님 올 연말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처음에 이분은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그땐 권사가 아니었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갔다 오면은 올 때 맥주 한 캔씩을 꼭 사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맥주 얻어 드실 것으로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는 이제 개척할 때니까 일꾼이 부족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일학교 부장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부장을 딱 맡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도대체 주일학교라는 건 뭐고 도대체 부장이라는 건 뭘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이제 연구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업무를 잘 하는 거예요. 그 업무를. 이 양반 항상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 행정 조직 무슨 뭐 이런 뭐 시스템 뭐 이런 거 구축하고 하는 걸 그 양반이 다 그 구청에 가지고 문화센터에 가서 배우다가 전부 다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면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원래 그 KT에서 공무원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업학교를 갔어요. 그 이제 시에서 하는 군에서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업대학이라 가지고 뭐 1년짜리인가. 거기 갔다 오더니 복숭아를 농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농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컴퓨터 배우다가 또 그래서 전국에 또 이제 홍보를 하고 그 일의 농원이라고. 근데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변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난 꼭 이것만. 그 나머지는 그냥 안 해.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체면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겁이 나서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점점 도태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나는 다른 거 할 줄 몰라. 아무래도 내 재능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말들은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벌금 내야 돼. 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데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픈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 좋은 데만 살다 보니까 궁핍에 이게 감당을 못해 그냥 막. 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궁핍한 데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정권을 확 잡고 그냥 위에 딱 올라가니까 이것도 감당 못하는 거야. 또 막.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막 부자가 돼버리면 또 이것도 감당을 못하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감당할 줄 알고 부자가 돼도 감당할 줄 알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총리가 돼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총리가 돼도. 자,
사람은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1장 27, 18절. 아주 기가 막히도록,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하여튼 귀가 그냥 뚫리도록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게 원리라니까요. 제가요, 수많은 책들을 읽고 보면서요, 항상 무릎을 친 게 뭐냐면 다 창세기 1장이다, 이거. 결국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것이 심리학이고 무슨 상담이고 교육학이고 정치고 무엇이고 간에 하여튼 다 창세기 1장으로 가면 다 통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서고 그 일을 이루기에 준비된 숨겨진 재능을 개발해보자.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송구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발을 사면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네. 언어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저절로 좋아집니까? 좋은 언어가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좋은 언어는 어떤 건지 창조해내야 돼요.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배워가지고 말을 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네. 자기 재능 찾아보기, 자기 능력 확인하기. 자,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재능이 뭐라고 생각하죠?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지금 다 사는 재능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재능도 있고, 네? 밥 먹는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는 거지. 재능이 없으면 이것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재능을 예를 들어서 10%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훈련하고 찾아내면은 20%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 쓸 때하고 20% 쓸 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지만 거기서 더 자신의 재능이 삶을 만들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재능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떤 동기와 연구, 훈련이 있었는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능이 자신의 가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재능이 몇 가지나 되는지 생각나는지 적어보자. 자, 어느 쪽에 특별히 재능들이 있는지. 자, 새롭게 개발하고 싶다면 어떤 분야의 재능을 개발하고 싶은가? 그리고 개발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상담은 이제 이런 걸 찾아내주는 거예요. 개발하고 싶은 영역이 뭔지. 없으면은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주는 거죠. 이런 걸 한번 해보지. 그 다음에 또 이걸 개발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뭐 우선은 부모님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경제적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뭐 건강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이유들을 찾아서 분석을 해서 하나씩 풀어가서 결국 개발하고 싶은 분야를 개발을 하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재능 발전시키기, 당신의 재능은 어디 정도에 맞춰져 있는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능 개발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 둘째, 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셋째, 변화를 이끌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고 상위 그룹은 뭐예요? 3단계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재능 관리 잘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면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자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검사 8가지. 우리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암송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IQ 검사, 비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감성지능은 고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내용은 바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감정,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 왜 사람들은 감성지능을 중요하게 다룹니까? 결국은 똑똑한 것보다는 조화롭게 살 줄 아는 거. 이게 더 성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개인의 재능은 똑똑한데 인간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항상 혼자 살아요. 항상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가 자기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있기 싫고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자기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장점을 볼 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또 아픈 감정도 살펴줄 줄 알고 그러면은 이게 감성지능이 상대방에 대한 감성지능이 높아지면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감성지능이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다중지능 검사, IQ 검사, 감성지능과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다중지능 검사, IQ 검사, 감성지능은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안에 들어있는 한 영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드너가 이야기한 이 8가지의 재능, 이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오면은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 재능의 다양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5가지는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광범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추적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영역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직업군은 몇 개입니까? 15,000개예요.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지고 이 15,000개의 직종을 거의 다 한번 찾아서 지금 컴퓨터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걸 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화나 이런 뭐 2D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직업의 세계를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지금 직업 소개서나 이런 데도 보통 해봐야 2,000~3,000 개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직종들,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의 직업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싹 뒤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여행하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자기가 한번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읽어보고 그림을 통해서 보고 아, 이거 참 좋겠다 그러면 그런 현장을 찾아서 경험해보고 그런 속에서 자기를 키워가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은 이것도 또 상업적 또 돈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것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런 프로그램만 되면. 어느 직업 군이나 이런 것도요, 아무리 국가적 기관도 2,000~3,000 개 이상 소개를 안 해요. 그 다 막 이 책 저 책 다 뒤져가지고 네가 하여튼 다 뒤질 때는 대로 하고 그 모자라 없는 거는 시장에 가서 다 조사해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시장에 무슨 업종들이 있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그래 갖다 놓으라 그래서 내 인터넷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머 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나 이게 되면은 그런 걸 이제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누구든지 다 요즘 직업 체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직업 체험 한다고 그래봐야 그 몇 군데나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속에서 그게 영상화되고 그게 그림화되고 해서 만들어지면 누구든지 어린애도 엄마가 데리고 쫙 한번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그 세계를. 여행을 하면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 다 검사가 돼가지고 정리가 된다면은 정말 세계 속에 있는 직업군을 다 들여다보는데 그 속에 보고 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고 실제로 경험해 보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네. 오늘도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말입니다. 아스팔트로 포장을 딱 해놨잖아요. 다리가 있는 부분에 하고 그 다리를 지나고 평면에 있는 부분하고 이 자동차가 가는 소리가 틀립니다. 근데 그게 아주 고정적이에요. 샥 했다가 싹 올라갔다가 싹 내려와서 또 딱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를 좀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어느 구간에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그 구간을 갈 때 그 도로 위에서 도로를 타고 가면 쫙 들릴 수 있게 하고 어느 구간을 가면은 할렐루야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 도로를 그런 방식으로 이게 개발을 해도 충분히 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어느 터널인가는 가면 지나가면은 그게 음악 나오는 터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닥을 절개하는 것을 쭉 해가지고. 오, 벌써 해놓은 사람 있네. 어딘지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내가 한번 가보게. 어딘지 확실히 모르는데 아무튼 인터넷에 네. 사패사님은 우리 동네인데.
아니 그 의정부 지나 터널 지나도 그런 음악 안 들리던데. 아마 그렇게 하늘별기는 안 하고 네. 음악 소리가 이렇게 다른 그냥 쨍. 어쨌든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네. 자, 너무 많이 흥분하지 마시고. 명쾌한 실력이 안 돼가지고요. 네.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이 추적하는 그 방송에서 추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실은 주민이 듣는 소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이게 귀신이 곡하는 소리. 그래서 이제 잘 알아보니까 결론은 이제 할렐루야를 하고 싶은데 홀렐루야 홀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또 발전을 시켜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느 땐가는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이제. 네. 자, 재능 개발의 3단계. 요셉의 다윗과 보여주는 재능 개발의 특징. 네.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 그 다음에 재능 개발의 3단계. 하나는 자기 건강한 삶. 네. 남의 신세 안 지고 자기 재능 개발해서 자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 2단계는 영향을 미치는 거. 3단계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 네.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 것 같으세요? 네. 자, 송 목사님, 김 목사님 평가 좀 해줘 보세요. 네. 6단계. 오, 대단해요. 여기도 없는 단계. 자, 창세기 1장 28절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네,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네. 뭐, 금융계통에 있는 분이 그거 끝나고 나서는, 나 이거, 나 못해. 이게 아니고, 뭐, 금융계통에 있다가 나온 분이 또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자, 위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은 뭐죠? 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자, 이걸 잘하면 빨리 끝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나는 다른 거 할 줄 몰라. 아무래도 내 재능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안 돼. 아니, 나는 못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자신이 늘 하던 재능 외에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전해 본 일이 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뭐죠? 내가 하던 거 말고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전해 본 거. 농사 짓는 거. 저는 농업 대학 갔을 때 아, 지금? 농업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는 목욕차를 몇 대 만들었습니다. 아, 목욕차. 목욕시켜주려고 막 계속 몇 년 동안. 제가 그거 만들 때 잡아줬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은? 사실 사물놀이에서 드럼으로 바꿨습니다. 아, 사물놀이에서 들어온 거. 예. 저희 청소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요. 네. 청소년 드럼 들어가요. 이거 대단해요. 예. 박호실 집사님은 원래 디자이너인데 기타. 색소폰도. 저는 목사님 4개 바꿨습니다. 4개. 축산을 전공하다가 예. 신학으로 바꾸고 어린이 유치원을 하고 어린이 선교 신학을 하다가 예. 그 다음에 노인을 15년 동안 섬기고 네. 암 환자로 섬기고 많이 바뀌었네요. 예. 껌도 키웠습니다. 아, 꿩도 키웠어요? 네, 껌도 몇 년 키웠습니다. 오. 저기 학교 다닐 때. 예. 그래서 머리가 꼼들가지고. 그러게요. 많이 바뀌었네요.
참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어둠이 오면서 우리 자신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면서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오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네, 나도 할 수 있다. 또, 네. 네. 나도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박훈일 집사님만 지금 갈 자격이 있고, 딴 분들은 계속 좀 계셔야 돼요. 못하는 것은 없다. 안 해서 뭐 안 되는 것이다. 아,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분들이에요, 다. 예?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예. 예. 목사님들도 보면 목사님이 가르친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서 네. 좌절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목표를 이루냐 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는데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힘든 목회 현장을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사실 자신감을 많이 결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외치기를 항상 해두세요. 그래서 이걸 다 끝나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는 다양한 능력이 있다. 내가 이것을 할 줄 아는 것은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영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 그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해. 그럼 항상 어느 것이 더 빨리 선택이 되죠? 자기가 익숙한 거예요. 구약보다는 신약. 네, 항상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쉽게 선택을 하고 익숙해지지 않은 건 서먹하고 어려운 거예요. 인간관계도 늘 가까이 대하는 사람은 익숙한 거예요. 김 목사님하고 송 목사님하고 늘 익숙한 겁니다. 네. 안 익숙해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소리 했다. 그러면 이제 김 목사님이 컴퓨터 날라가지 이제. 네, 송 목사님은 하여튼 다음부터 꼭 오셔야 돼. 네,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아이들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유대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유대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 학자가 되기 전에 구두 수송공이 먼저 돼봐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대 지도자들 먼저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능력해지지 않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다스리는 이런 이제 능력을 발휘해 주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만약에 다들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는데 금숟가락, 은숟가락 찾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젊은이들이 정말 용기 있게 뭐든지 딱 개척을 해서 딱 시작하고 부딪혀 나가는 걸 보면 그게 이제 다 새로운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빛을 내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1900,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까지만 해도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 그러면 하여튼 천대받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유대인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도 법대생이 공부를 했는데도 다 시험을 합격했는데 면접하면서 유대인 이름을 딱 드러내면은 그 다음에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취업하려고 그러면은 이름을 유대인식으로 하지 말고 미국식으로 바꿔라. 근데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이제 자기들끼리 내냐면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이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보다 2배를 공부를 해야 된다. 2배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 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 계통에서 또 자연 계열에서 막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유대인이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대인은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밀기가 어떻습니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다? 자, 지금 현재는 기독교인 그러면 어떻다? 네. 별로 안 좋은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보다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 삶에서 능력, 성품적인 능력, 재능적 능력, 인간 관계 속에서 능력, 이걸 발휘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해? 그때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나중에 거꾸로 기독교인은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돼야만 교회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